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한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의 주식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부동산 PF 구조 조정을 앞두고 PF 연대 보증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연대 보증으로 인한 도미노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집니다. 발전소가 많은 부산과 충남의 전기요금은 내려가고 서울과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를 전망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한 쿠팡에 업계 최대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임직원들을 동원해 자체 상품에 좋은 후기를 쓰도록 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쿠팡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김예원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기 상품을 판매량과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무관하게 검색 순위 상단에 배치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자기 상품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뿐 아니라 로켓 배송이 가능한 직매입 상품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초기 인지도가 없었던 PB 상품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을 동원한 셀프 리뷰로 상위 노출에 유리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과징금 1,400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쿠팡과 PB 전담자회사 CPLB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유통업계에 부과한 액수로 역대 최대인데 향후 11일까지 위반 기간을 포함하면 과징금은 더욱 불어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조작이나 어떤 임직원의 구매 후기를 동원해서 한 거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상품에 대해서 우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인을 해서 쿠팡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았다며 이는 유통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로켓 배송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폭탄을 맞은 쿠팡으로선 로켓 배송 확대를 기반으로 예정된 중장기 물류 투자도 중단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쿠팡은 25조 원을 투자해 신규 물류센터 착공과 한국산 직매입 상품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월마트닷컴이나 이런 데서 한 번도 있어보지 않은 정부의 규제인데 너무 이제 유통업체 고유 권한을 모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유통업계는 이번 제재로 PB 영업과 상품 진열 등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조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면 금지된 공매도 거래는 이르면 내년 4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이후 재개될 전망입니다. 당정이 공매도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고 아직 시장의 여건이나 제도 등이 아직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운영하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공매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먼저 개인과 달리 따로 상환기간에 제약받지 않았던 기관 투자자들에게 상환기간은 90일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상환기간이 똑같아집니다. 담보 비율은 개인의 경우 현금 담보 비율을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 200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무차입 공매도 벌금은 부당 이득액의 4배에서 6배로 상향하고 부당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을 가중키로 했습니다. 불법 추적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국은 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공매도 거래자의 CB, BW 취득 제한도 추진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본격적인 부동산 PF 구조 조정을 앞두고 이 PF 연대 보증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얽히고 설킨 연대 보증 때문에 부실 사업장 하나가 공매로 넘어갈 경우 멀쩡한 회사들까지 줄지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반포동의 한 PF 사업장입니다. 옛 호텔 부지를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하려 했지만 대출 만기를 앞두고 본 PF 전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짜 부지로 꼽히는 곳인데도 금융당국이 내놓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시행사의 다른 사업장들로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장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연대보증 때문입니다. 우량한 다른 사업장이 대신 돈을 갚도록 하거나 계열사 수익이나 회사 주식으로 상환하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건설사, 시행사, 신탁사 등이 모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의 사슬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업계에서 자체 조사한 PF 사업장 중 96.9%는 연대보증이 설정돼 있고 이 중 특수목적법인은 100% 연대보증이 설정돼 있습니다. 한 사업장이 정리될 경우 시행사의 다른 우량한 사업장, 나아가 계열사까지 PF 구조조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셈입니다.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정도만 대출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세웠으니까 상환하라는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사업장이 또 공매로 들어가야 되는 연대 구도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연대보증 구제 방안을 건의했지만 결국 최종안에 빠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금감원은 PF 사업장별로 4단계 사업성 평가를 7월까지 완료하고 8월부터 사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집니다. 내일부터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부산이나 충남 같은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내려가고 서울과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먼저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어떤 것인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이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지난해 6월 만들어져서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이 분산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 직접 생산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 법은 이제 어떤 곳이 그 의무적으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인지, 또 대상 사업자는 누구고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또 이제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근거 조항과 그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없었던 이런 생소한 법안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네, 이게 그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지역별 전력 자립도입니다. 이제 서울, 대전 등은 지금 10%도 안 되고 또 부산이나 충남은 200%가 넘어가죠. 네. 이 기존 국내 전력 시스템은 이제 한 곳에서 에너지를 이제 생산을 해서 여러 지역으로 뿌려주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 15년 만에 첫 삽을 뜬 동해안 송전선로 사례처럼 발전소 건설이나 송전망 구축 쉽지 않습니다. 네. 혐오 시설인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곳은 전기 요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나아가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중앙형 집중형 이 전력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든 건데, 네. 그런데 이 분산에너지법으로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간다는 겁니까? 네, 일단 그 핵심은 이제 전기요금 차등제고요. 이제 이르면 2026
2026년부터 적용을 합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원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그 요금인 도매가 그리고 소비자 요금을 정하는 수순입니다. 어떤 지역의 전기 요금을 할인해 줄지는 이제 내년에 결정합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화 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 먹는 하마로 알려진 미래 유망 산업체를 유치할 때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 철강이라든지 반도체도 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전기 요금에 민감한 기업들도 좀 움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전력을 많이 쓰면서도 이제 부산이나 충남처럼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털을 잡은 기업들한테는 일단 희소식이죠. 네. 또 전기로를 쓰는 아마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기 요금이 부담이 되더라도 이전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은 자체 발전소를 짓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발전 설비를 제작을 맡는 기업들의 일감이 늘어날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새 전기요금 체계는 국내 독점적 전기 공급 사업자인 그 한전의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이제 일으킵니다. 한전의 현재 재무 상태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하의 총량보다는 인상 총량이 더 커지는 식으로 차등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3번 정도 내릴 거라던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한 번만 내리는 쪽으로 전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지 않았고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7회 연속 동결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외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유럽 등 주요국이 금리 인하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경계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준은 6월 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사이로 동결하고 점도표상 연내 금리 인하 예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전날 공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앞서 발표된 소비와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The market's pricing in a 51% chance of a September rate cut. There's a higher probability of a December rate cut.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선 11월과 12월 금리 인하 전망이 각각 74%, 93%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FOMC 결과보다 연내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점에 집중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채권시장에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3% 아래로 내려왔으며 원달러 환율도 1,370원 하단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으며 채권금리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이 청약 통장의 한도가 40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납니다. 서울에서 공공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는 시점이 10년가량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5억 로또라고 불리며 3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뉴홈. 일반 공급 물량에 당첨되기 위해선 청약 통장에 2,550만 원가량이 있어야 합니다. 매달 10만 원씩 21년 넘게 부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납입액이 월 10만 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는 지난 1983년부터 변동이 없었는데 41년 만에 월 2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가 갈리는 공공분양의 경우 더 빨리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됩니다.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통장이 모든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새로 늘어난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약통장 개편을 포함한 32개 규제 개선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 계획 변경 절차가 대폭 줄어듭니다. 시세의 70%로 분양하는 대신 LH에만 되팔아야 하는 나눔형 뉴홈도 최소 거주 의무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게 목표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공공분양을 늘리고 청약통장 한도를 늘려봤자 저축 총액으로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급량에서 해결하는 게 한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쪽의 힘들이 필요한데 민간은 결국은 수익성 게임이잖아요. 적정 마진이 안 나오다 보니까 리스크 회피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걸. 정작 들어갈 집도 없는데 돈만 묶이는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좀처럼 7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코스피도 2,700선 언저리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가에선 이 썸머 랠리에 대한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취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먼저 오늘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코스피가 다시 2,750선을 회복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꺾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자 외국인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을 8천 계약,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8천억 원가량 순매수했고 현물은 1조 원 넘게 담았습니다. 반도체 종목 위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삼성전자가 3% 가까이 올랐고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이른바 이 썸머 랠리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2,800선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인데 그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뭡니까? 일단 채권 금리가 미국 CPI가 나온 뒤 연 4.3%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해서 한때 연 4.247%까지 떨어졌는데요. 4월 초 이후 처음으로 연 4.3%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외국인 순매수 유입으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두 매개 변수 간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운데요. 금리가 하락하면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중국 경기 회복으로 강달러가 약해질 것이란 전망도 지수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오는 17일 중국의 5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되는데요. 전년 대비 3% 성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시장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가 나오면 위안화와 원화가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이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 증시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과열 양상을 보이던 미국 경기가 꺾이고 또 6월 물가 지표가 다시 오르게 되면은 이 지수가 박스권에 머무를 것이란 신중론도 나옵니다. 네,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으로 증명하는 장세가 온 것 같습니다. 올해 2, 3분기 기업 실적 전망치 상당히 좋죠? 네, 맞습니다. 2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62조 원 수준으로 작년 2분기와 비교했을 때 5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3분기는 영업이익이 73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등이 전체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의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올해 연간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은 182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기도 합니다.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EPS 역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은 상태입니다. 순이익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 지수가 3,0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네, 전망은 좋은데 선뜻 투자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우선 호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를 먼저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애플이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폰 등 애플이 전자기기에
이 반도체가 쓰이는 만큼 인공지능 아이폰이 출시되면 반도체 기업 실적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공지능 열풍으로 지금 HBM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올해 역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해서 성장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인터넷 업종 등이 금리 하락 국면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특히 올 초 이후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업종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이 과도했던 만큼 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